그러니까 과거랑 많이 정말 달라졌어요. 저희가 10년 전에 보던 거랑도 진짜 많이 달라졌었고요. 네.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게 정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리고 그거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더 가속화됐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과거가 됐습니다. 오프라인 위주의 그런 상황들은. 자, 그럼 쿠팡 이야기 또 안 할 수 없는데 네. 상장 이후 그때 당시에 100조까지 갔었죠? 그쵸. 지금은 주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는 최저점을 찍어서 네. 40불 언저리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는 있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조달받았다 보니까 네. 5조 원 정도 지금 쿠팡이 작년부터 좀 공을 들여왔던 그런 모든 영역의 네. 확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특이사항으로는 싱가포르 진출 약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어요. 쿠팡이요? 네. 왜냐하면 한 3주 전일 거예요. 네. 2주 전인지 쿠팡 구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네. 지금 임원을 3명 뽑고 있는데 리테일 쪽 헤드, 그다음에 물류 쪽 헤드, 그다음 오퍼레이션 쪽 헤드 이렇게 3분을 뽑고 계시는 싱가포르 네. 쪽에 지금 뽑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여름에 쿠팡이 훅이라는 싱가포르 OTT 회사를 인수를 했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OTT를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실제로 12월 달에 쿠팡 플레이라고 네. 쿠팡 플레이 런칭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컨텐츠 확보하기 위해서 했나 보다 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싱가포르 진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온라인 쇼핑 시장도 사실은 되게 향후에 블루오션으로 보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나라들 중에서 아무래도 좀 중요한 나라가 싱가포르다 보니까 네. 그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는데 쿠페이도 분사를 했고 올해 1월 달에 택배 사업자 라이센스 받았고 쿠팡 이츠도 코로나19 통해서 엄청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 조달받은 금액 가지고 여러 군데 투자를 할 건데 근데 그때랑 지금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싱가포르 진출도 왠지 이루어질 것 같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동남아시아에서 인터넷 쇼핑 잘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 이제 C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주가가 빠지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리 다들 눈여겨보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앞으로 유통 트렌드는 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책에 나와 있는 네. 그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네. 제가 이니셜을 따서 만들어 봤는데 네. 풀 스텝이라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만드신 건가요? 제가 스스로 만들어. 굉장히 아까 발음에서 뿌듯함이 느껴지죠. 아니, 내가 만들었어, 풀스텝. 아니 이걸 어떻게 어디 조합을 언론 기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 이런 느낌. 아닙니다. 네, 제가 네. 억지로 다 이렇게 끼워 맞춰갖고 만들었던 뭔지 다 설명해 주세요. 나왔습니다. 네. 풀은 이제 풀필먼트.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유통업 내에서 온라인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는데 온라인 시프트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 중 하나가 아무래도 배송이겠죠. 네. 왜냐면은 계속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쿠팡 덕에 지금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빨라질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쿠팡처럼 다 직접 매입해가지고 사입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풀필먼트 같은 서비스를 아마존이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확산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버 대한통운 손 잡은 것도 이런 맥락이라 저희는 보고 있고, 실제로 대한통운도 향후에 택배 부문에서 좀 성장 동력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분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텝에서 말씀드리면 S는 스마트 스토어. 네. 네. 최근에 오프라인 점포들이 굉장히 많은 진화를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보셨겠지만은, 가보셨죠? 요새 그런 셀프 계산대 같은 거 있는 네네네. 곳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깔리고 있고, 그러니까 네. 슬픈 얘기지만은 캐시어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예전에 대장장이 같은 직업들이 사라진 거랑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으로 그렇죠. 점차적으로 좀 슬픈 얘기지만 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점포에도 최근 뭐 가격표 같은 것들 종이로 되어 있는 게 뭐 ESL이라고 해가지고 전자 표시기로 바뀌고 왜 이북 리더기처럼 그냥 돼 있는 거 보셨을 네. 거예요. 마트 가시면은 그런 게 흑백으로도 있고 컬러로도 있고 어쨌든 점포단에서도 지금 손님이 줄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효율화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점포의 진화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스마트 스토어이고요. 그다음에 스텝에서 T인데요. T는 테크. 그래서 물류센터들이나 이런 것들 최근에 보시면은 무인 물류센터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물류센터에서 저희가 뭐 배송하기 위해서 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거랑 뭐 삼다수랑 컵을 샀다. 그러면은 이거 있는데 가가지고 담고
또 삼다수인데 가가지고 담고 컵인데 가서 담고 이런 식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도 떨어졌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자동으로 사람 앞으로 물건이 이동하는 식으로 물류센터를 최근에 구현해 놓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물류센터를 큐브 모양처럼 만들어가지고 네. 원래 물류센터에 이제 복도가 있고 선반이 있어서 그 복도를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피킹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공간도 이제 아깝다라는 생각에 이런 물건이 그 품목별로 담겨 있는 바구니를 켜켜이 쌓아가지고 큐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물류센터예요. 대신 로봇들이 위에서 피킹을 하고요. 그래서 그 바구니를 들어 올려서 사람 앞으로 갖다 주는. 그래서 저희가 인형 뽑기 하는 것처럼 들어 올려가지고 사람 앞으로 갖다 주기 때문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나 로봇가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물류센터입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는 물류센터가 지금 짓기 위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도 높아지고 있고 근데 컴팩트하게 지을 수 있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되다 보니까 훨씬 높아지겠네. 네, 그런 것 때문에 도심에 있는 그런 장사 안 된 점포들은 그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물류센터까지는 많이 자동화됐는데 네. 아무래도 배송단은 아직까지 사람의 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자율주행차나 이런 거 통해서 그리고 드론 통해서 향후에는 자동화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T가 이제 테크 쪽이라고 봐주시면 네.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가 에포틀리스라고 무노력 쇼핑이라고 저희가 네. 제가 지칭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네. 되고 있어요 아마. 네. 그리고 뭐 넷플릭스에서 소셜 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 보셨으면은 아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로 저희가 SNS에서 어떤 포스팅을 봤을 때 그걸 얼마나 봤는지 뭐를 클릭했는지 또 어떤 광고에 반응했는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지금 데이터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다음에 보면 관련된 것들이 막 다 뜨잖아요. 뜨잖아요. 예. 무서울 정도로. 진짜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뜨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맞춤 내지는 제안 같은 것들을 이제 AI가 해줄 거라는 거라서 더 이상 뭘 사는데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무노력 쇼핑이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좋은 것도 있겠으나 나쁜 것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셨는데 근데 우리 데이터가 저를 분석하더니 아 고객님 지금 몸 안에 있는 뭐 수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금 상태랑 뭐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물을 마시는 거는 안 좋아라고 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게 진짜 제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좀 이런 무노력 쇼핑의 좀 양날의 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점포를 가지 않고도 뭐 최근에 VR 기기를 끼고 쇼핑한다든지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좀 그동안에 진행해왔었던 뭐 대시 버튼이라고 있어요. 네. 세탁기, 세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특별한 고민 없이 사도 되는 것들이다 보니까 세탁기에 붙여놓고서 그거를 딱 떨어졌을 때 그걸 누르면 그게 자동으로 아마존 카트에 바로 실려가지고 바로 결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없어졌고 대신 알렉사로 다 넘어가긴 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점포를 가거나 저희가 그냥 특별한 고민 없이 사는 그런 품목들은 이제는 그냥 편리하게 자동으로 쇼핑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것들도 AI 통한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까지 네. 하면 끝이에요. 네. P는 뭐 간단한데 플랫폼들이 지금 커머스 쪽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고 그쵸. 또 커머스 업체들도 플랫폼 쪽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커머스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네. 요즘에는 인플루언스 커머스 시대라고 좀 불리는 것 같아요. 네. 왜 인플루언스 커머스로 좀 넘어가고 있는 건지. 아, 왜 그런 인플루언서로서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인플루언서 커머스 안 하세요? 나중에 하려고요. 나중에요? 네. 뭐 어떤 품목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다이어리? 다이어리요? 다이어리? 티셔츠? 티셔츠? 김작가 TV만의 뭔가 뭐 자기 개발적 되게 좋은 메시지를 담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원래 지금 작가니까요. 자기 개발. 네. 공감 전혀 안 하시면. 아, 공감하고 있어. 그 되게 오버 액션들이 있잖아. 네. 해야 돼요. 인플루언서. 네, 인플루언서 커머스 커지고 있는데, 네. 그리고 더 커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인플루언서 1세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얼짱? 아, 그쵸. 얼짱이 사실은 인플루언서. 아, 그쵸. 옛날에 그 원조. 싸이월드. 싸이월드 때. 네. 투 뭐였죠? 그거? 투데이스 멤버? 하여튼 뭐 그래. 이쁜 여성과 잘생긴 남자가 막 뜨고 그쵸. 있었잖아요. 네. 투맵. 투맵. 네. 아, 그러네. 저 투맵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아,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혹시 투맵 출신? 비웃는 건가? 아니, 진짜 진심으로 물어본 건데? 아니, 그게
뭐 예쁘고 잘생기고 네. 떠나서 뭔가 뭐 엣지가 있으면 투베이비였어요. 그쵸. 예, 네. 굳이 외모 그런 건 아니었어요. 네. 약간 그런 식으로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얼짱분들이 이제 인플루언서였다면은 맞아요. 사실 그때는 그냥 사진이었잖아요. 그쵸. 예, 동영상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샀던 핸드폰이 동영상을 2분까지 찍을 수 있다. 그게 그 제 핸드폰의 세일즈 포인트였어요. 연배가 좀 있으시네요. 제가요? 네. 아닐걸. 저랑 크게 차이 안 나네. 아니, 그만큼 카메라 기종이, 기능이 좀 낮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썼을 때가 그게 진짜 그 핸드폰의 가장 셀링 포인트였어요. 이게 2분까지 된다. 그러니까 그게 CF에 떴었죠. 앞살이 저랑 같은 팔자시네. 저요? 네. 팔자, 당연히 팔자죠. 자, 다시 커머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동영상 기반으로 한 네. 인플루언서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네. 글로벌로 봤을 때 지금 인플루언서 중에 돈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7살짜리 남자예요. 1등.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라이언. 얼마 벌어요? 거의 한 200원 넘게 버는데? 이야, 라이온월드라는 채널명, 키즈 채널인데 수입이 300억. 9억 원. 네. 뭔가 지금 좀, 7년 살았는데 300억 번 거죠. 뭔가 좀 허망하기도 하네요. 네. 3등도 이 러시아 여자애. 나스티아, 네. 214억을 200 버네. 벌었습니다. 얘는 인생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이야, 200억 번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계속 커가면서 네. 이렇게 활동을 할 거고 더불어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자라온 세대가 저희 D세대다 보니까 네. 더더욱 이제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향후에 소비를 주도해 나갈 그런 세대들이 이런 동영상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D세대는 더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배출될 것이다 보고 있고 실제로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순위에도 네. 유튜버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뭐 김 작가님은 이제 팔로우 많으시니까 네네. 광고 수입 많으시겠지만 사실 광고 수입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지만 근데 일단은 유튜브 광고 수익보다는 더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건 사실 물건을 파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커머스죠. 보통 여성분들은 인플루언서 되시면은 처음에 옷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화장품으로 화장품. 넘어갔다가 애기 나오면 또 애기 용품 했다가 뭐 이제 결혼도 하시고 하시니까 뭐 생활용품 같은 네. 것들로 다 넓혀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랑 똑같아요. 플랫폼들도 처음에 메신저로 시작했지만 지금 뭐 광고도 하고 그렇죠. 커머스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고 다 갖다 붙이는 거랑 마찬가지로 인플루언서도 그런 네트워크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계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 통해서 커지고 있고 이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다 똑같다. 예. 앞서 보신 그런 라이언이나 뭐 러시아 여자애나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근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요즘 커지고 있지 않나요? 그쵸. 인플루언서 커머스 내에서 네. 사실 인플루언서 분들이 라이브 하실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인플루언서 아닌데 물건 파시는 셀러분들이 라이브 커머스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저희가 2023년도까지 한 8.5조 원 정도 시장으로 커질 걸로 보고 있고 근데 2019년도에 홈쇼핑 업체들, 대형 업체들의 거래액이라고 부르는 저희가 그러니까 매출액 실제 올린 수수료 떼고 받은 매출액이 아니라 거래됐던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조 원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꽤 많은 비중을 라이브 커머스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라이브 커머스는 홈쇼핑 대비해서는 비용이 좀 덜 들어가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TV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SO들, 그러니까 방송 송출해 주시는 그런 회사들한테 줘야 되는 수수료가 없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도 필요 없다 보니까 그런 상담원 비용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뭐 PD라든지 이런 작가분들도 따로 필요가 없고 그쵸, 굉장히 그쵸. 소통도 빨리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율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게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보통 이커머스가 한 0.3에서 1% 나오거든요. 네. 100명의 어떤 사이트를 보면 한 명이 살까 말까 한 게 이커머스 사이트인데 이쪽은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 탑급의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 한 2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당연히 그러면 홈쇼핑은 조금 지고 있겠네. 그래서 저는 사실 유통업종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들이 백화점, 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쫙 있는데 저는 2년 전부터 홈쇼핑 커버 안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대신에 대한통운을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시프트 때문에
같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택배 네. 시장이다 보니까 왜냐면 네. 무조건 저희가 산 물건들은 실물로 배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이쪽 같이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홈쇼핑은 이제 분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통운 얘기가 나서 그런데 네. 한국의 마켓컬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선보이는 서비스가 새벽 배송이잖아요. 네. 온라인 음식료품을 이제 시장에서 굳이 새벽에 배송하는 게 사실 좀 굉장히 힘든 거일 수 있는 건데. 그쵸. 굳이 왜 새벽에 갖다 줄까요? 그러니까요. 아침 일하시는 분들 먹으려고. 힘드실 텐데. 아침 먹으려고 이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 네.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아침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론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신선식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 보고 있고요. 왜냐면 아무래도 신선식품은 제가 출근해 있는 동안에 저희 집 앞에 택배가 와 있으면 상할 수밖에 없다 그쵸, 보니까 그쵸. 사람이 집에 있을 때 받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그때가 자느라고 집에 있는 시간인 새벽인 거죠. 예, 그래서 그때가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때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또 후발주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대형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좀 자원을 배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었는데, 새벽에는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차가 안 막히기 때문에 예, 배송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다는 네. 측면에서 좀 확대가 됐었고요. 실제로 이런 거를 전 딜리버리로 해가지고 구글에다가 검색하시면은 한국의 막 최첨단 이커머스 배송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로 많이 소개될 정도로 앞서 나가는 예, 네.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켓컬리 측면에서 이런 신선 그 상품 같은 게 네. 계속 줄어들진 않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배송되는 것들이. 네네. 그럼 이렇게 이게 확대되면 뭐가 좀 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늘어야지 아마 이게 가능할 텐데. 어떤 게 늘어야지 어떤 게 는다고 말씀? 그러니까 신선 상품이 이제 네. 계속 발달되면 네. 뭔가 이걸 보관하는 장소 같은 것들 아,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래도 대형 아파트나 이런 집들에 네. 뭐 냉장, 냉동, 택배함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작년 3월 달에도 이제 GS25 편의점이 냉장 택배 무인 보관함을 네. 이제 새로 선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점포들에 있지만 나중에는 뭐 지금 저희 아파트 뭐 이런데 커뮤니티 시설들 뭐 수영장 같은 거 그쵸, 뭐 그쵸. 이런 거 다 넣는 거랑 네. 마찬가지로 신선식품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 집집마다 예, 택배함으로 설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좀 흐름 알고 있으면 그럼요. 그런 냉장, 냉동 택배 보관함을 만드는 회사가 그럼요. 만약에 있다면 그쵸. 그런 걸 찾아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쵸. 게 사실 우리 이런 영상을 봐야 되는 이유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향후에 좀 저희가 유망하게 보고 있는 그런 네. 메가 트렌드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걸 한다는 해서 나왔을 때 바로 그쵸. 이제 투자를 결정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기민하게 기민하게 관심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네, 신선 상품에서는 이제 냉장, 냉동, 택배함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대형마트, 그 다음에 뭐 편의점, 슈퍼마켓에도 좀 확산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무인 점포가 거의 예, 네. 가장 활발하게 바뀌고 있고요. 일단은 뭐 완전히 아마존 고 같은 그런 점포들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쵸, 그쵸. 왜냐면은 아마존 고는 천장에 이제 비전 카메라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고 그리고 진짜 계산을 하는 아무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없는 네, 그런 형태인데 지금 보시면 대부분 점원이 하던 걸 손님한테 떠넘긴 형태. 그쵸. 손님 두고 가서. 네, 그냥 예, 점원한테 드려도 되는 거를 그냥 제가 찍는 거.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 그 찍어야 되는 과정은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구현을 더 발전해서 해 나갈 예정이고, 근데 지금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북미 쪽을 보시면은 트렌드가 이 위에 다는 천장의 비전 카메라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할 바에는 그냥 스마트 카트부터 깔자. 그래서 스마트 카트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그러니까 점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를 담당하는 캐셔 필요 없고, 그리고 스마트 카트는 점포를 뭐 전부 막고 공사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형태고, 그리고 또 그런 손님에 따라 가지고 줄이고 늘리는 것들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도입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대형 마트 쪽은 이제 도입이 될 거고 편의점 카트가 필요 없으니까 예, 셀프 계산대 위주로 좀 도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셀프 계산대랑 비전 뭐 카메라랑 네, 비전 카메라, 스마트 카트 예.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게 쳐다보면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유통 쪽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기업. 주목해야 될 기업이요? 네, 한 뭐 3개, 세 개 정도 있을까요? 저희가 책에다가 이제 기업 25가지를 넣어놨는데 일단 제가 담당하는 업종이고 또 한국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해외 기업들도 넣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뭐 세 가지를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동남아시아 쪽 하고 있는 네. C 리미티드라는 회사 여기가 동남아시아가 의외로 인구가 한 6.4억 명 되거든요. 네. 그래서 풍부한 인구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모바일 보급률도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온라인 쇼핑 침투율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왜 웃으세요? 인구를 풍부하다고 말하는 분을 처음 봤어요. 아, 원래 그래요? 원래 저희 레포트에 그렇게 쓰는데, 아, 진짜? 인구가 풍부하다. 풍부한 인구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러지? 많은 인구? 인구가 많다고 표현하지 많은 않나? 인구. 제가 이상한 건가? 모르겠어요. 네.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서 풍부한 인구.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프로치 할 수 있는 그런 고객 네. 풀이 굉장히 많고, 온라인 쇼핑 침투율도 낮은데, 이 C 리미티드라는 회사가 베트남에서 1등하고 있는 쇼핑몰 운영해요. 쇼피라고. 여기에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한 회사는 추이라는 회사인데, 혹시 아세요? 추이. 못 들어봤어요. 강아지 있는데, 반려동물 쇼핑몰 1등하는 회사인 북미 쪽에서, 여기는 이제, 북미 쪽에 고양이가 한 9,500만 마리 있다 그러고요. 네네. 강아지가 한 9천만 마리 정도 있다고 하는데 재택근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늘어나면서 더더욱 이 시장이 좀 활성화했나 그쵸. 봐요. 예, 되게 공감하시죠? 네. 예,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뭐 옆에 그쵸. 누군가 있으면 좋으니까. 그쵸. 그리고 아무래도 반려동물은 가족이니까 네. 예, 많은 것들을 또 챙겨줘야 되고 하다 보니 그런 것들 쇼핑몰, 그러니까 이것도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런 식으로 커지는 또 시장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서 메르카도 리브레라고 동남아, 그러니까 이쪽은 남미 쪽 이커머스 회사. 그래서 남미와 동남아시아의 그런 아마존 같은 회사들, 그 다음에 반려동물 쪽 하는 그런 또 니치 쪽 하는 그런 버티컬 플레이어 이렇게 세 개 주목하고 있고요. 뭐 안에 보시면은 뭐 아프리카의 아마존 같은 기업들도 있어요. 네. 이커머스 업체들 넣어놨고, 하여간 재밌는 기업들 많이 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재밌는 기업에 이제 필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풍부한 인구와 풍부한 반려동물. 이런 두 가지였다. 네. 자, 최근 그럼 온라인 쇼핑이 대세인데, 그럼 오프라인 가망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오프라인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분명히 있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백화점들이 뭐 복합 쇼핑몰 형태로 네. 진화를 하고 있는 것도 뭐 취식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경험 같은 그런 기능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네. 뭐 가보시면 요새 맛집 같은 거 다 넣어놓고 맞아요. 이런 다 것들이 넣어놨죠. 그런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품 더불어서 뭐 가구 같이 실제로 가가지고 뭐 사이즈를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온라인으로 넘어오지 않는 한 오프라인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명품이나 가전 같은 그런 품목들이 사실 수익성이 좋은 품목은 아니에요. 백화점 이런 업체들은 옷을 팔아야지 제일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서 집객을 유도하는 거에 성공할 수 있어도 사실 마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지진 않을 것이다. 오프라인 유통업체 보면 온라인 사업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온라인 하시는 분들, 뭐 유튜브나 다른 분들을 보면 또 오프라인 뭔가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시대는 다 온라인으로 간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오프라인 업체들이 온라인 네. 강화하고 싶어 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그렇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오프라인 쪽으로 확산하는 거는 최근에 보시면은 대형마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아마존이 홀푸드 마켓을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었고, 그 해에 이제 알리바바가 연말에 알티마트라고 대형마트 업체를 또 인수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쓰고 소비하는 금액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먹는 거예요. 먹는 건데, 이 시장의 온라인 침투율이 아직까지 10%가 이제 막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먹는 거에서 거의 90%는 다 오프라인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전체 소싱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냥 온라인 업체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체인들을 인수해가지고 좀 영역 확장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이 오프라인 점포들을 인수를 하면 또 좋은 게 물류센터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오프라인 점포들은 이미 목이 좋은 곳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의 요지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물류센터로 반모를 시키고, 아니면 일정 부분 매장으로 활용하고 일정 부분은 물류센터로 활용을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을 강화하는 배송 쪽에 좀 많이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구원님은 지금 유통 분야 섹터 담당 몇 년 하셨죠?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10년 하신 연구원님은 유통 분야에서 부위 기회를 좀 잡으려면 네. 우리가 좀 어떻게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랑 많이 정말 달라졌어요. 저희가 10년 전에 보던 거랑도 진짜 많이 달라졌었고요. 네.
온라인으로 넘어오는 게 정말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리고 그거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더 가속화됐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과거가 됐습니다. 오프라인 위주의 그런 상황들은. 그리고 유통업종이 사실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재미없다라고 여겨진 섹터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무겁고 그리고 변화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쵸, 그쵸. 하지만 사실 이런 앞서 말씀드린 그 풀스텝을 고려했을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종도 업종이지만은 그 변화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영역들에 같이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또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고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 같은 거를 이해를 해두시면은 예, 향후에 같이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연구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